경제 위기가 앞으로 발생할 거냐, 현재 지금 경제 위기 상태냐, 이머징 국가에는 엄청난 지금 금융 위기 발생 확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에서 이런 아시아 금융 위기가 터질까? 6가지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오늘 1부에서는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안하게 하는 경제 위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제 위기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언론에서나 혹은 친구들 혹은 오피니언 리더들이나 여러 가지 방송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고요. 누구나 쉽게 말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사실상 경제 위기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냐? 사실 많은 분들이 의외로 경제 위기 개념을 명확히 알고 있지 않습니다. 우선 위기라는 개념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전에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위기가 왔다는 뜻은 뭐냐면 사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펼쳐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평상시 합리적인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주체들이 이례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또 이례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경제 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요 부분들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심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파급 효과로 경제 시스템 전체가 붕괴가 되거나 무너지는 상황이 연출되는 걸 경제 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사전에 예상하지 못했다,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인 반응이 아니라 이례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경제 여러 가지 조직 기구들이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면서 시스템 전체가 붕괴되는 이 상황을 말하거든요. 예를 들면 한국의 98 IMF 때 국가 전체가 부도가 날 뻔했잖아요. 이런 상황을 경제 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경제 위기를 정의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있어요. 예측 불가능성, 그리고 심리적 공황. 심리적 공황이 왔기 때문에 이례적인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제 시스템이 중단되는, 이것이 우리가 위기를 정의할 때 보통 포함되는 요소들입니다. 그러면 경제 위기와 금융 위기는 같은 의미일까요? 다릅니다. 금융 위기는 포커스가 금융 기능을 하는 금융기관들에 맞춰져 있어요. 예를 들면 은행, 예를 들면 보험,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등. 그래서 금융기관들의 역할이 뭐냐면 금융 중개 기능입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예금자와 그리고 자금을 쓰는 대출자, 기업들 간의 자금 중개 기능을 하잖아요. 그래서 금융기관들의 역할이 중개 기능인데요. 금융위기라 하면 어떤 요인으로 해서 이런 금융기관들이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IMF 때 한국 은행들이 다 파산했잖아요. 은행들이 파산하면서 금융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금융 기능이 현저히 약화되고 나아가 금융 시스템 또 경제 시스템이 붕괴 혹은 와해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금융 위기는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금융기관이 제 기능을 못하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경제 위기 발생 원인에 대해서 우리 선배 경제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논문을 통해서 잘 정리해 줬습니다. 사실 막스의 자본론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세상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건데요. 막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제 위기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자본주의는 완전 시장경제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커져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은 늘 상위 5%, 심지어 1%, 대부분 99%는 굉장히 점점 소득이 줄어들면서 소비가 지속적으로 못 간다라는 거예요. 상위 1%는 사실은 소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안 하잖아. 사람이 먹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냥 99%가 소득 수준이 높지 않으면 소비가 자본주의에서 점점 줄어들면서 경제가 계속 돌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과소소비설이라고 말합니다. 자본주의 구조적 모순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 경제이기 때문에 정보 비대칭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시장 효율성이 어느 순간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완전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시장의 비효율성 때문에 불균형이 야기되는 게 또 위기의 원인이고요. 그리고 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자본가들이 계속 설비에 투자를 하는 거죠. 사람을 적게 쓰고 기계를 많이 쓰니까 쉽게 과잉 생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잉 생산을 많이 하면서 자본의 이윤율이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경제 생산성이 떨어지는 이익률이 떨어지면서 투자를 적게 하면서 또 경제가 하락하는 이것이 또 경제 위기 발생 원인으로 자본의 이익률 하락을 짚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통화적으로 이 문제를 풀고 있어요. 정부에서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서 화폐가 유동화, 결제 기능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기능을 하게 되면서 화폐의 기능이 다양화되면서 통화 정책 등에 따라서 또 위기가 발생하는 이런 쪽으로 또 문제의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현대 학자들은 미시적 차원에서 경제 플레이들이 미시적 차원에서 경제 위기 발생 원인을 짚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시스템에 구성하는 조직, 미시적 구조, 그리고 거기 플레이들 기업이나 이런 개인들이 어떤 행위 때문에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그게 조정 실패로 이어지면서 위기가 발생하는 것을 그 원인으로 짚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경제 위기가 우리가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경제 위기가 앞으로 발생할 거냐, 현재 지금 경제 위기 상태냐, 아니면 오냐, 아니면 금융 위기냐 등등 이런 관심이 굉장히 깊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국가에 대해서 그 국가에서 금융 위기 발생하냐, 여러분들이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체크해 볼 필요 있습니다. 은행들이 부실률이 많냐, 그러니까 은행이 부실 자산이 많냐, 그리고 자산 가격이 버블이 있냐, 두 번째 국제 수지가 악화가 되냐, 예를 들면 경상 수지가 적자면 이게 국제 수지 계속 악화되는 거죠. 경상 수지 적자냐. 그다음에 세 번째는 통화 절하 때문에 환율이 평가절하되면서 자본이 급격하게 빠져나가냐. 한국이 외환위기 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금융 부실이냐, 국제 수지 악화하냐, 통화 위기냐, 환율 위기 등등. 그래서 이런 세 가지가 발생하냐. 근데 아시아 금융 위기는 종합 위기였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은행들이 부실 자산, 그리고 자산 가격 버블, 국제 수지 악화, 통화 위기 복합적으로 발생한 게 아시아 금융 위기였거든요. 당시에 한국 같은 경우에 경상수지 적자 그리고 단기 부채, 은행들이 부실 자산이 많았고요. 그래서 은행 시스템이 굉장히 취약했고요. 자산 가격 버블, 단기 외채 비중이 확 높아서 그런 일이 또 자본 태환을 자유롭게 하면서 단기 자본들이 급격하게 유출이 되면서 발생한 위기였습니다. 자본시장을 당시에 개방을 하면서 발생한 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머징 국가들이 지금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머징 국가들이 지금 환율이 지금 평가가 절하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자본도 미국 쪽으로 다 유출이 되고 있어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안전자산을 선호하면서 이머징 국가에 갔던 돈들이 지금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거든요. 달러 지수가 100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머징 국가에는 엄청난 지금 금융위기 발생 확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에서 이런 아시아 금융위기가 터질까를 보려면 6가지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 나라에 경상수지 적자가 있냐, 환율 패거제냐. 환율 패거제라는 게 뭐냐면 달러에 맞춰가는 거예요. 홍콩 같은 경우에는 환율을 달러에 고정시켜 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율 패거제입니다. 세 번째는 자산 가격 버블이 존재하냐. 네 번째는 은행 시스템이 취약하냐. 다섯 번째는 단기 외채 비중이 높냐. 여섯 번째는 자본시장이 개방이 돼서 한모니, 투기 자본이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갔다 빠질 수 있냐. 이 6가지를 체크해 보면 됩니다. 멕시코 위기 같은 경우에는 국제수지 위기였어요. 수출이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그래서 1번, 2번, 5번, 6번 그러니까 경상수적자, 환율 폐기제,
단기 외채 비중 높고 자본시장 개방하면서 발생한 위기였고요. 영국의 위기는 통화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환율 폐기제에 따른 그리고 자본시장이 개방이 돼서 투기 자금의 이런 이례적인 이게 급격한 유출에 따른 위기였어요. 그럼 예를 들면 한번 요즘에 이머징 국가 중에서도 아르헨티나하고 터키가 지금 뭐 국가 부도의 뭐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막 시위도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국가 안전이 지금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나라가 왜 급격하게 이렇게 됐냐? 터키와 아르헨티나가 공동의 특징이 있어요. 단기 외채 비중이 외환 보유액 대비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 코로나는 좀 특별한 샥이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2019년 데이터를 보면 아르헨티나가 외환 보유액 대비 단기 외채가 2.23배, 터키는 외환 보유액 대비 단기 외채가 1.6배. 그러니까 갖고 있는 외환으로 단기 외채라는 게 1년 내에 상환해야 되거든요. 해외 부채니까. 근데 그게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외환 보유액으로. 그러니까 이게 위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환율이 절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그럼 돈을 벌어야 되잖아. 달러를 벌어와야 되잖아요. 해외에서. 그래야 이게 단기 외채를 갚을 수 있는데 그게 경상수지 흑자여야 돼요. 경상수지 흑자 수출해서 달러를 벌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경상수지가 또 적자입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2019년 그 이전 3년 연속으로 지금 경상수지가 GDP 대비 마이너스 3.57 평균감, 그리고 터키도 마이너스 2.12%. 그러니까 계속 경상수지가 적자니까 돈을 못 버는 상황에서 단기 외채는 갚을 외환 보유액은 없고 이러니까 위기 압박을 이 나라 통화가 급격하게 평가절하 하락을 받는 거죠. 그리고 민간 부분이 부채율까지 높으면 더 문제인 거죠. 터키 같은 경우는 민간 부채율이 80%, 우리가 보통 70% 높으면 굉장히 높게 보거든요. 80% 넘어갔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그럼 코로나란 샥이 딱 왔어요. 그러면 미국에서 돈을 빵 풀면서 양적 완화를 하다가 지금 다시 거저가잖아요. 그럼 이런 펀더멘탈을 가진 나라들이 가장 취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아르헨티나와 터키의 위기는 예정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2019년부터 강연하면서 이 두 나라가 가장 위험하다고 그때 당시 2019년에 이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터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떤 상황이냐? 작년 초 대비 이미 달러 대비 리라화 가치가 3배 가까이 떨어져 있습니다. 완전 종이 조각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리라화가. 그리고 외환 보유액은 한국이 위기가 발생했을 당시, 외환위기 당시 그때 갖고 있던 외환 보유액 2배밖에 안 갖고 있어요. 굉장히 취약하고요.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CPI가 지금 79%입니다. 돈이 79% 절하가 됐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금융위기 현상입니다. 이미 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국가부도 사태에 있는 거죠. 아르헨티나도 지금 물가 상승률이 71%예요. 그리고 아르헨티나 페소도 지금 1년 전 대비 50% 평가 절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50% 떨어졌다. 그래서 아르헨티나도 지금 시위가 잇따르고 있고 사회 안정이 지금 영향받을 정도로 위기가 지금 발생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잖아요. 29년 대공황 시기와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를 사례로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를 전 세계적인 이 금융시장이 어떻게 펼쳐질지 한번 전망해 볼게요. 1929년은 우리 인류 역사상 경제위기 차원에서 가장 큰 경제위기였습니다. 대공황 시기 발생한. 그때 당시 29년에 10월 29일은 블랙 튜즈데이라고 우리가 기록에 남는 정도로 주식시장에 붕괴가 왔는데요. 그 이후에 50년 동안 회복이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큰 샥이었습니다. 32년까지도 지속이 됐고요. 다우 지수가 47 역대 최소 붕괴 이전으로 회복되기까지 5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주가 흐름을 보면은 이 위기가 지금 361년이죠. 지났는데도 엄청난 지수가 마이너스인 걸 보고요. 그 이후에도 몇십 년 동안 계속 지수가 계속
낮은 지수로 시장이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장기간. 2008년은 미국발 금융위기인데요. 당시에 2008년에 엄청난 샥이 왔죠. 전 세계 주식이 다 무너졌는데요. 당시에 미국이 1929년 이 경제금융위기를 겪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돈을 엄청 풀었습니다. Q1, Q2, Q3. 그래서 무너져가는 이 경제 시스템을 어마어마한 돈을 넣어서 회복시키는 노력을 해서 지금 360일 이후 지난 다음에 주식시장이 다시 회복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너무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2015년, 13년부터 14년, 15년 이후로부터 다시 돈을 걷어들이기 시작합니다. 돈을 걷어들이기 시작하면서 다른 나라 경제, 전 세계 경제가 계속 경제 하락을 지금까지 이어오는 상황에서 2000년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미국에서 돈을 걷어들이는 와중에 코로나가 또 터지면서 또 5조 달러 넘는 돈을 또 전 세계에 뿌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한번 지금 그 뿌린 돈을 걷어들여야 되잖아요. 지금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 위기가 터졌으니까요. 인플레이션은 가장 위험한 경제 살상 무기입니다. 경제를 죽이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수습하기 위해서 돈을 다시 걷어들이고 있어요. 금리 인상을 통해서. 그래서 전 세계 돈들이 다시 미국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으면서 터키나 아르헨티나와 같이 이런 나라들이 지금 경제 위기 상황에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8년 주식시장 흐름을 보면 미국에서 지수를 엄청난 돈을 뿌리면서 다시 포지티브로 돌려놨는데요. 지금 주식시장이 올해 들어서 굉장히 안 좋고요. 혹자는 앞으로도 경제 침체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전망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또 골드만삭스 같은 이런 또 글로벌 IB들은 내년에 어마어마한 가장 좋은 역대일의 시장이 연출될 거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느 말이 맞을까요? 제가 앞에서 어떤 국가가 경제 위기에 노출이 되냐 되지 않는 6가지를 체크해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그 국가의 펀더멘탈을 그 6가지 측면에서 한번 체크해 보고요. 자산시장의 흐름은 금리가 상승기이기 때문에 하락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미국이 지금 빅스텝을 올리기 때문에 내년에 또 어떤 통화정책을 펼치냐에 따라서 내년에 시장이 또 달라질 겁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논리는 이런 논리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투자에 그리고 어쩌면 경제 위기가 또 주식시장이 가장 저점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혜롭게 위기는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지 방안을 정확하게 마련하면서 지혜로운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말투가 토종 한국인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왔습니다. 어투가 어눌합니다. 맞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까지 더 열심히 살고 있고요. 노력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방송에서 안철수 이렇게 굉장히 듣기 거북했다. 너무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다음부터는 한국 정서에 맞게 뒤에 호칭을 불러서 지칭하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유명인들 뒤에 직업 명칭을 붙이지 않습니다. 시진핑 하지 시진핑 주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댓글은 제가 계속 체크하고 있으니까요.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라든가 그리고 저에 대한 비평 혹은 코멘트까지 마음껏 달아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같이 여러분과 커뮤니케이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오케이?